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향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인 장례식장 공기가 목을 막았다. 그때 모두가 듣는 앞에서 남편의 동생이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실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 누군가 입을 틀어막는 소리,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 나는 입술이 말라붙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제발 지금은 그만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내 배로 쏠렸다. 내 뱃속엔 분명 누군가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심장 소리마저 죄처럼 느껴졌다. 나는 36이었다. 남편과 결혼한 지 6해. 남편은 성실했고 과묵했다. 그의 하루는 출근과 회의와 야근으로 꽉 차 있었다. 오늘도 늦어? 미안해. 이번 주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그 약속은 언제나 다음 주로 미뤄졌다. 빈 식탁, 혼자 먹는 국 한 숟갈, 식은 반찬. TV 소리가 방을 채웠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잠이 들었다. 남편의 동생은 달랐다. 그는 자주 시댁에 들렀고 이따금 우리 집에도 들렀다. 현관문이 열리고 형수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묻는 목소리는 낯설게 따뜻했다. 그는 내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겠네요라고 말해줬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으로 열흘을 비웠을 때였다. 빗소리가 유난히 큰 밤, 그는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서 있었다. 형수님, 전구가 깜빡이길래 올라오다 들렀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시댁에서 들었던 서운한 말을, 남편에게 차마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들었고 때로는 내 편을 들어줬다. 형이 원래 무뚝뚝하잖아요. 형수님 잘못 아니에요. 그 밤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내 마음은 금을 탔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남편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집은 더 비어갔다. 나는 야간 요가를 등록했고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걷곤 했다. 그는 우연을 가장에 자주 마주쳤다. 형수님, 운동 끝났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낮게 말했다. 형수님 외롭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그 말 한 줄이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남편이 또 출장을 떠난 밤 비가 내렸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벽식의 초침이 크게 들렸다. 현관문 앞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그가 서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표정. 우리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차가 식고 말을 아꼈다. 선은 그저 선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죄책감의 언어들을 메모장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오늘까지만. 남편이 알면 끝이다. 메모는 늘었고 다짐은 무너졌다. 몇 달 뒤 몸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병원에서 초음파 모니터를 보며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아기 심장 잘 뛰어요. 모니터 속 작은 점이 깜빡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눈물을 삼켰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아이처럼 웃었다. 정말이야?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그의 기쁨은 진짜였다. 그의 두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이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칼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가족분 맞으시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단단하기 때문에 더 잔인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이름을 불렀고 이름은 벽으로 튕겨나갔다. 장례 절차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향을 피우고 사진을 고르고 검은 옷을 챙겼다. 사람들은 나를 안아줬고 나는 사람들 품에서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가 폭탄처럼 말을 던졌다. 형수님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친척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내 어깨를 밀쳤고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언제부터였어? 정신이 있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나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에게도 가족에게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내 귓속을 긁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왜 지금이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시댁은 내 짐을 문 밖으로 내놨다.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문이 닫히며 현관 센서 등이 꺼졌다. 친정으로 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배부터 지우라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배를 감싸쥐고 서 있었다. 이 아이는 지워지지 않아. 이미 심장이 뛰어. 그 말에 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원룸 월세방을 구했다. 작은 창문, 얇은 커튼, 전기 포트와 어설픈 프라이팬 하나. 밤이면 옆집 TV 소리와 윗집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렸다. 배는 조금씩 불어났고 나는 이름 없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해. 하지만 지킬게. 비닐봉지에 담아온 남편의 칫솔과 면도기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생각했다.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는 매일 연락했다. 문 앞에 두고 갈게요. 국 끓였어요. 검진 결과 괜찮아요? 병원 같이 갈까요? 문을 열면 비닐봉지 속에 따뜻한 용기가 있었다. 그의 관심은 돌봄과 속죄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감사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당신이 던진 한마디가 내 삶을 무너뜨렸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젠가와 지금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빨랐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동네 밴드와 카톡방을 타고 번졌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당분간 쉬는 게 좋겠어요. 쉬라는 말은 그만 나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휴대폰 알림을 껐다. SNS 계정을 잠갔다.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뱃속 아이가 발을 툭 찼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게 하루치를 버틸 이유를 줬다. 밤 창문을 스치고 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끝내 알아야 했다. 도망치지 않으려면 사실을 붙들어야 했다. 남편의 칫솔과 면도기를 꺼냈다. 샌드위치 백에 각각 따로 담고 날짜를 적었다. 휴대폰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검색했다. 법적 절차, 사망자 시료, 친자 가능성, 보관 방식. 화면 속 글자들이 현기증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작은 상자를 들고 검사기관을 찾았다. 직원은 침착했다. 사망자의 칫솔과 면도기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시도라도 해야 해요. 나는 서류에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했다. 바코드가 붙은 상자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단단했다. 버스 손잡이를 꽉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과가 뭐든 나는 견딜 거야. 며칠이 한 달처럼 흘렀다. 그는 여전히 문 앞에 국과 과일을 두고 갔다. 검사했어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잃었다. 말을 잃었다는 건 스스로 만든 이야기의 끝을 마주했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그가 떠난 뒤 문틈으로 한 장의 쪽지가 들어왔다. 그날 장례식에서 제가 왜 말했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설명은 결과 뒤에 듣겠다고 마음속으로만 답했다. 결과 통보 문자는 평일 오후 4시에 왔다. 해가 가장 게을러지는 시간. 결과 준비 완료. 내원 요망. 병원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었다. 접수대를 지나 작은 상담실에 앉았다. 의사는 종이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의 생물학적 부는 남편분입니다. 귀에서 찌르르 소리가 났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오래 숨겼던 눈물이 터졌다. 무너진 것은 죄책감이었고 남은 것은 상실뿐이었다. 하지만 그 상실마저도 이제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눈가를 본 순간 그는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했다. 형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오래 참아온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질투했어요. 형을, 형수님을, 둘이 가진 걸. 형이 떠난 날 미쳐 있었어요. 내가 던진 말로 모든 걸 엎으면 내 죄가 가벼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무거워졌어요.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에 들어오지 마요. 아이와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당신의 속죄가 필요하다면 멀리서 하세요. 가까운 속죄는 언제나 변명으로 변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낮았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배가 또렷했다. 나는 손바닥을 대고 조심스레 말했다. 너는 아빠를 닮았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확인해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미안해. 나는 아주 약했고 아주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지켜낼게. 당신이 못 따준 웃음까지 내가 채워줄게.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쉰바람처럼 떨렸다. 검사했다며. 네. 결과가 형의 아이라고. 네. 한참의 정적 끝에 어머니가 울음을 삼켰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전화기를 타고 와 내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저도 죄가 많아요. 우리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약속을 했다. 아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함께 하자고. 책임과 용서 사이 딱 그만큼만 걸어가 보자고. 소문은 느리게 방향을 바꿨다. 누군가는 여전히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피했다. 그러나 몇몇은 내게 다가와 작은 메모를 건넸다. 나도 버텼어요. 진실은 느려도 옵니다. 메모를 읽고 가방에 넣을 때마다
내 척추가 조금씩 곧아졌다. 나는 산부인과 정기검진표를 냉장고에 붙였다. 파란 원으로 다음 검진 날짜를 둘러쌌다. 그 원은 약속처럼 보였다. 내가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분만실의 흰 불빛 아래서 숨을 몰아쉬었다. 의사가 숫자를 세라고 했고 나는 내 안의 모든 후회를 숫자에 묶어 내보냈다. 세상에 나온 아이는 힘차게 울었다. 아이는 남편의 눈을 닮았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낮게 속삭였다. 어서 와. 기다렸어. 아기 손가락이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힘이 내 온 삶을 감싸쥐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칸에 펜촉이 떨렸다. 행정창구 직원은 조용하고 정확했다. 부백석 희사망. 모 2학년. 서류 끝에 도장이 찍혔다.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아이를 안았다. 햇빛이 유리문을 통과해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다. 그 빛 위로 아이의 발그스름한 볼이 반짝였다. 시간은 다시 앞으로 흘렀다. 새벽 수유,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빨래와 설거지, 틈틈이 졸음. 하루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하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았다. 그 발자국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줬다. 나는 작은 공책을 하나 꺼내 표지를 접었다. 공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다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것.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걸을 것. 어느 오후 문이 두드려졌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과자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상자를 열지 못하고 두 손을 맞잡았다. 그날 너를 너무 쉽게 내쫓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어머니께 너무 많은 말을 삼켰어요. 침묵이 과자처럼 바삭하게 부서졌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낮게 울었다. 울음 속에는 용서와 후회와 사랑이 한데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울음을 닦아주지 않았다. 울음은 때로 씻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거라서. 밤이 되면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잠깐 선다. 촛불을 켜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속삭인다. 오늘은 미움을 처음 먹였어. 오늘은 뒤집기를 성공했어. 오늘은 내 동생이 보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모든 잘못과 용서가 그 부드러움 안에서 약해졌다가 결국은 사라졌다. 가끔은 내게도 질문이 올라온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냐고. 왜 앞에서 부정하지 않았냐고.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그날의 나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다. 때로는 침묵이 항의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다. 그리고 시간이 진실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라는 것도. 나는 이제 부탁 대신 안내를 한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적는다. 증거를 모으세요. 기록하세요. 법과 절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이 문장들을 한 줄씩 보내고 나면 내 손끝에 떨림이 멎는다. 누군가의 밤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을 거라고 믿으면서 아이의 첫돌날 작은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았다. 불을 붙이고 아이와 함께 손뼉을 쳤다. 하나. 초가 흔들리며 작게 웃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또 하나를 세웠다. 둘. 내가 스스로에게 준 두 번째 선물. 용서와 책임. 이제 나는 그 두 가지를 양손에 나눠쥐고 걷는다. 무겁지만 들 수 있다.
아이가 내 손가락을 잡고 첫걸음을 뗄 때 나는 알았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왔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진실은 느리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누군가가 던진 거짓이 한때 세상을 뒤덮어도 밤이 끝나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듯 진실은 길을 찾아 들어온다. 나는 그 빛을 매일 닦고 닦아 우리 집 바닥에 넓게 펼칠 것이다. 그 위에서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께 묻고 싶다. 내가 멈추지 못했던 순간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당신의 답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나는 내일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밥을 짓고 작은 창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또박또박 걸을 것이다. 거짓보다 느리지만 거짓보다 오래가는 속도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